안녕하십니까. 흑석동 한강리치부동산 대표 나경석입니다. 제가 6.17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제가 급하게 당일날 급하게 제가 발표를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7년에 8.2 대책, 2018년에 9.13 대책, 2019년에 12.16 대책, 2020년도에 6.17 대책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작년 2019년 12.16 대책 때는 제가 봤을 때 특히 9.13 대책 이런 쪽은 대출을 묶어서 대출을 대한 규제를 해서 개인의 투자 자금 마련하는 걸 굉장히 규제하려고 했던 측면인데 2020년 6.17 대책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 법인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규제가 심해지니까 법인으로 우회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그 길을 봉쇄를 해버렸다라고 보여주고요. 법인으로 이제 전환했던 사람들은 법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초 공제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세율도 최고 상한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개인보다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매물에 대한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부동 대출 상담사님이 갖다 주신 자료가 있어서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현 규제 부동산 대책 하에서 어떻게 대출을 활용을 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집을 살 수 있는지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출이 불가능한 건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타 조정 지역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요. 자, 서울은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특히 동작구는 투기 지역이죠. 동작구는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이 투기 지역 위주로 해서 한번 투기나 투기 과열 지구로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투기 지역은 15개 구가 있고요. 서울에서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에는 25개 중에서 15개 빼버리니까 10개가 있겠죠. 그리고 과천, 성남, 분당, 수정구, 광명, 하남,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구, 화성, 동탄, 이지구, 인천, 연수, 남동구, 서구 이 3개가 들어갔죠. 대구, 수성, 세종. 저번엔 세종만 있었는데 이번에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이 부분이 포함이 됐죠.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시 대출 한도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자, 가격 기준은 KB 일반가와 한국감정원 시세 상한가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있죠. 그래서 KB 시세라든가 한국감정원 시세 중에서 어떤 걸로? 높은 걸로 정한다. 그리고 시세가 없는 아파트 및 주택에 대해서는 외부 감정평가 금액을 한다. 물론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전부 외부 감정평가를 대부분 합니다. KB 시세처럼 명확하게 있는 경우는 하지 않지만 대부분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집을 내가 돈을 빌려서 집을 살려고 한다 할 때 어떻게 되냐. 자, 시가가 9억 이하인 집, 그 다음에 시가가 9억 초과인 집, 시가가 15억 초과인 집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죠. 자, 구간별로 나누죠. 그래서 15억이 넘는다. 시가가 여기서는 매매가가 예컨대 14억 9천이라고 하더라도 KB 시세가 15억이 넘어버리면 15억이 넘는 겁니다. 개개인 간의 매매 거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KB 시세와 감정원 시세로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가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가 주택은 사지 마 이제. 그런 정책이에요. 돈도 없으면서 왜 고가 주택을 사려고 해?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선호를 좀 잠재우겠다라는 하는 게 정부의 의지가 보이죠. 그러면 9억 초과되고 15억까지는 어떻게 되냐. 자, 9억까지는 40%, 9억 초과 부분은 20% 이렇게 나온 거야. 자, LTV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LTV가 뭐냐면 LTV, Loan to Value Ratio 뭐냐면 자, 쉽게 이야기해서 주택 가격의 퍼센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 가격이 10억이다라고 하면 40%면은 9억까지는 뭐예요? 40%니까 4억이죠. 그 다음에 9억 초과된 부분의 20%니까 1억이 초과됐죠. 그러면 얼마예요? 20%니까 2천만 원이죠. 그러면 10억짜리는 4억 2천까지만 대출이 된다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9억 이하인 집, 예컨대 내가 8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 그러면 8억짜리 KB시세가 8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했을 때 얼마까지? 40%니까 그 아파트 가격의 40%니까 얼마? 3억 2천까지만 맥시멈 최대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 한도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이거는 한도 LTV는 아파트 가격 그걸 기준으로 해서 40%에서 20% 그다음에 15억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려고 하는 아파트가 예컨대 8억짜리다. KB국민시세로 그러면 3억 2천까지 대출되는구나. 1차 금액이 그래요. 또 있어요. 뭐까지? 총 부채 상환율이 있어요. DTI.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요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소득을 가지고 대출 원금하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debt to income. 그쵸? 자, 이거는 뭐냐면 인컴이 소득이잖아요. 소득과 부채의 비율이에요. 자,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총 부채 상환 비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연봉을 가지고 그 중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낼 감당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예를 들어놨죠? 여러분들이 연봉이 5천만 원이고 DTI를 40% 잡아놓는다. 그러면 대출 원금과 이자로 총 나가는 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어떻게 하겠다? 잡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DTI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소득 중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그 퍼센트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자, LTV는 아파트 가격 40%, 40에서 20% 이게 있었고 DTI는 여러분의 소득을 가지고 연봉의 40%. 그러면 연봉이 1억이면 4천만 원까지 그 대출 이자와 원금에 대한 감당 능력이 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봉이 1억이라고 계산하기 쉽게요. 1억이라고 하면 4천만 원까지 되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원금과 이자가 3천만 원이다. 그럼 1천만 원어치 원금과 이자 발생 부분만큼만 더 대출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DSR이 있는데 DSR 보면은 대출이 이것뿐만 따지는 게 아니라 DSR에 대해서는 모든 대출 예컨대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 할부로 사신 분 카드 대출 신용 대출이 있죠. 자, 아까 여기 DTI에 대해서는 일반 대출이었어요. 그 신용 대출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직장인들을 보면 신용 대출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모든 대출 주택담보대출 외에 모든 대출을 합쳐서 해서 대출 원리금 부담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은행에서 하겠죠. 그래서 70에서 150, 40%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조건은 뭐냐? 자, 무주택. 난 주택이 하나도 없다. 자기 가족을 통틀어서 주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주택을 살 수 있어요. 이 조건에 맞춰서 당신이 아파트 가격도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소득 대비 대출 감당 능력도 되고 다른 뭐 기타 여타 뭐 신용카드라든가 신용대출 이런 것에 대출을 다 합산해서도 오케이 대출이 돼. 한도가 정해지겠죠. 이거는 은행에서 대출 상담사분들이 다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러면 되면 이걸 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뭐 이사를 안 들어가거나 대출 끼고 살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부과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사놓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엔 전세를 끼고 사놓고 나면 2년 3년 계속 갖고 있어서 대출을 예컨대 10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7억 끼어있고 아파트 보증금이 7억 전세금 보증금이 7억이 들어있고 대출 1억 빌리고 2억은 부모한테 증여받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린 학생도 심지어 어린 학생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그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예컨대 방금 이야기 설명드린 것처럼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7억을 끼고 그 다음에 1억은 대학생 21살짜리라고 할게요. 성년이면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내면 돼요. 10% 500만 원. 5천만 원은 무료니까. 그 다음에 2억은 부모하고 차용증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2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버리고 그러면 증여세 한 2, 3천 내고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내고 부모가 10억짜리 집을 대학생 또는
미성년자한테도 살 수 있었죠. 초등학생한테. 보증금 7억을 끼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 그거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너 집 샀어? 너 집에 들어가.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출을 받았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증여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시켜서 했는데 이거는 대출 받아서 산 경우만 은행에서 대출을 예컨대 5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죠. 그럴 바에 차라리 부모가 증여세를 내버리고 100% 대출을 안 받고 하면은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틈새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찌됐든 이거는 대출을 받고 했을 때 그렇다는 거. 만약에 대출을 안 받고 부모가 증여세를 100% 내주고 전세보증금 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규제에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내가 더 추가로 사고 싶어.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 해가지고 뭐 3년 보유 또 2년에 이사하면 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1년 갔다가 이제 뭐냐면 6개월 이내 동일하게 6개월 이내 옛날 집 처분해 그리고 다시 6개월 이내 집에 들어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매매계약서라든가 뭐 전입한 사실을 위해서 등본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나중에 또 시시때때로 나와요. 체크하러. 그래버리면 그냥 주소만 옮겨놓고 이사를 안 해놓고 하는 경우가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돈 있으신 분들은 이 대출을 안 끼고 부모가 증여세를 부담하고 그냥 전세보증 끼고 하면 요 규제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 근데 어쨌든 대출을 끼는 경우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고 집이 없는 분이나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집을 팔고 다시 6개월 이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전세를 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투자를 제가 봤을 때는 대출보다는 전세보증금 끼고 갭 투자가 정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갭 투자 자체가 이제는 안 되는 거죠. 대출을 받고 한다고 하면. 자, 이번에는 뭐 차주 약정 위반 시에 사례 발생 시 대출 취소 및 동차주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생활 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자가담보 관련 조건인데 뭐냐면 자, 자가담보로 신규주택 매매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자, 조건은 아까랑 비슷한데 자, 아까는 보면 이거는 무세대 주택이라든가 1주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2주택 이상도 돼요. 40%, 30, 그 다음에 여신이 심사위에 특별 승인을 받으면 40%까지 돼요. 다만 요것도 아까하고 DSR도 비슷하죠? 같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도가 1억이에요. 한도가 1억. 그 다음에 여신 심사위 특별 승인 같은 경우는 어떤 추가 자금 지원인데 그게 주택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료비, 갑자기 뭐 큰 수술이 필요해서 의료비가 들어간다든지 교육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해준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주택을 산다?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그 사람이 생활자금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0억 초과 주택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담보 인정 비율만큼 인정되기 때문에 한도 상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도는 9억 초과는 1주택은 20%, 2주택자는 10%로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으시 동대출 기간은 주택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되고요. 6개월 간격으로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 시 불이익을 부과하고 즉시 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규 대출은 3년간 제한을 한다. 자, 문제는 이제 기존에 그 담보대출을 끼고 보증금까지 받아서 갭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그 세입자의 반환 전세금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임차 보증금 반환 정도다. 세입자 퇴거 조건인데 이걸 한번 볼게요. 자, 1세대 주택 집이 하나밖에 없다. 나는 전세 살면서 내 산 집을 세입자를 끼고 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경우는 아까처럼 40 똑같아요. 비율이. 그래서 한도내 신청이 가능하고 자, 2주택 세대는 1주택 매매시에요. 한 주택을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택을 보유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주택은 팔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경우에 1주택으로 봐서 40, 40, 7에서 150 이렇게 한다는 거고 9억 초과된 부분도 40% 인정해 주네요. 그래서 기존 주택 매매 계약서 그 다음에 계약금 이체 내역을 제출을 해야 된다. 매매 없이 이 주택자는 아예 임차 보증금 반환 정도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주택 이상은 태거 조건 신청 불가하고요. 15억 이상짜리도 안 돼요. 근데 다만 생활 안정자금으로는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생활 안정자금 아까 보면 여기에서 한도가 1억이잖아요. 그래서 1억 갖고 전세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가? 근데 전세 보증금 값이 좀 부족하다, 약간 부족하다.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 요건 강화. 기존 발표 시행까지 1개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정부 정책에 보면 7월 금융 관련 정책은 금융이 금감원에서 하고 은행에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하게 입법적 조치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건 7월. 만약에 법의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국회 법 개정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뭐 9월이나 12월쯤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는 거는 뭐 12월이나 내년쯤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기존 전세자금 대출로 주택 이체를 보유 또는 9억 이상 주택 보유 시 대출을 해소해 버려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그러니까 전세를 껴안고 사면서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투자 목적인 거죠. 내 집을 내가 들어서 살면 되는데 그걸 전세 끼고 나서 내 집을 갖고 있고 나는 전세 살면서 내 집값이 올라가면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빌린 경우 이거는 투자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한 채는 괜찮지만 한 채라도 9억 이상 주택짜리 고가 주택을 샀다 그러면 너 이제 대출을 해소해.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채를 보유한다. 9억 이상이 아니지만 두 채를 보유한다. 그럼 어떻게 해? 이거는 그래도 한 채는 팔아. 이 이야기죠. 그래서 전세자금 기왕에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집을 2개 사놓은 분이라든가 하나를 샀지만 9억 이상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제는 전세 기간이 만료된다든지 그럴 경우 그러면 이 대출을 해소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 후에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내 3억 초과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대출금 해소 추가. 자,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았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해가지고 이 투기나 투기과열지구니까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서 3억 초과주택. 옛날에는 뭐 이제 금액이 3억이면 굉장히 낮은 거죠. 서울 시내에서 3억 이하 아파트가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3호 초과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이제 빌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 토해내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시행일 이전 전세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입금 내역 증빙하면 한 번 1번 사항만 적용한다. 이걸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표 6월 17일 이후에는 시행일이니까 7월로 본다고 하면 시행 7월 이후에는 이제 3억짜리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빌라 사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자 이거 시행하기 전에 7월 전에 이거를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하나는 살 수 있겠죠. 두 채 안 되잖아요. 해수니까 한 채를 사더라도 9억 이하짜리. 결론은 뭐냐면 자 7월 시행 이후에는 7월 시행된 이후에는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투자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려면 시행하기 전에 7월 전에 할 수 있는 것보다 사가지고 9억짜리 이하 하나의 주택을 투자하는 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보면 자, 두 개는 안 되고 9억 초과도 안 되니까 어차피 회수해야 되니까 대출금을 토해내고 전세자금 대출을 토해내야 되니까 그거 틈새 시장이 뭐냐면 하나의 주택을 9억 이하짜리 아파트를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하나는 사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자 예컨대 강북에 가면 9억짜리 이하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를 전세 보증금 끼고 투자를 해서 사나요. 갭 투자. 그리고 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몇 억을 받아가지고 나는 전세로 살아요. 이거는 언제까지 가능하다? 6월 말까지. 7월 전에는 시행 전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7월이 넘어버리면 그것도 안 되고 3억 초과하면 무조건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빌라 3억 이하짜리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인다 가면은 지금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예컨대 강북에 여러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9억짜리 이하의 아파트들은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얼른 지금 며칠 안 남았죠. 6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 갭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렇게 내용을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10일 정도도 안 남았죠.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그 혜택이다. 그래서 강북에 5억짜리, 6억짜리 이하 아파트 있다. 34평 기준으로. 그리고 역에서 걸어서 10분 이내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질러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서울 시내 34평 아파트가 6억 이하. 그것도 역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뭐 주변에 뭐 하천 있고 그러면 더 좋죠.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오시면 제가 사무실 오시면 제가 힌트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을 사놓으시면 돼요. 일단은 현재 이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세한 건 또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1주택 소유자라면 최대 2억까지 한도가 축소된다.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로 우리 흑석동의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흑석동 주민만 해당됩니다. 자, 여기에 이 자료를 갖다 주신 분이 박종섭 KB 대출 상담사고요. 이 전화번호 있으니까 한번 자세한 거는 이분에게 물어보세요. 저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자, 한번 대출 보겠습니다. 명수대 한양 표로 보시고요. 명수대 현대 이렇게 보세요. 명수대 한양은 11구역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13억에도 34평이 거래된 걸로 아는데 이제 11구역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들어갔기 때문에 비싼 거고요. 시세는 10억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자, 명수대 현대는 저기 앞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 이게 56평짜리는 대출이 불가능하네요. 자, 15억에서 16억 정도 일반 거래가를 15억 정도 보고 있네요. 그래서 15억이 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보고요. 자, 명수대 현대에 각 해당되시는 관심 있는 평형들 이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크로 리버하임은 34평도 19억이 18억 다 넘기 때문에 34평 이하 때는 아예 잔금 대출이 안 됩니다. 20평, 25평, 34평, 아니 30평대 요거는 현재는 아슬아슬하게 걸려있긴 한데, 자, 24평 같은 경우는 KBC가 12억 8천, 30평대가는 13억 9천인데 실은 더 비쌉니다. 24평 같은 경우도 뭐 15억, 16억, 뭐 10억 전후인 것 같고요. 30평대는 그보다 좀 더 세겠죠. 예컨대 46평 같은 경우는 25억에도 매물이 없는 상황이고 27억일 때도 막 매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한 번도 거래되지 않는 시세입니다. 어떤 KBS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UM미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UM미 이랜드 해가든 보면 현재 자 보면은 9억 전후 10억 9억에서 10억 사이네요. 9억에서 10억. 자, 청호는 6억 한강현대도 지금 보면은 15억 보고 넘어가겠네요. 48평짜리. 자,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잔금대출 불가가 하나 있네요. 48평짜리 이게 15억 2천 B타입 하나 있습니다. 명수대 현대는 아까 56평짜리가 하나가 있었죠. 이렇게 있고 아크로 리바임은 34평 이하가 전부 안된다. 각각 여러분들의 해당 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띄워놓기는 하겠습니다. 자, 뉴타운 롯데캐슬 레드폴의 8구역이죠. 자, 34평 역시 이상은 전부 잔금 대출이 안 됩니다. 자, 15억 전후에요. 15억 전후 40평대가 17억. 흑석 동양은 이 시세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강 센츄리빌도 15억이 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15억인데 이거는 4억 8천까지 되는 걸로 되는데 40평대도 이제 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34평이 14억 정도 되고요. 센츄리빌 2차가 12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KBC가 그렇습니다. 46평 54평이 14억에서 14억 7천 정도 돼 보입니다. 한강 푸르지오 보면은 자 30평대가 12억대, 40평대가 14억대, 49평대가 16억대. 이거는 KBC세요. KBC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약간씩 낮습니다. 2, 3억씩 낮다고 보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시고요. 각각 해당되는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정지시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617 부동산 관련 대책 저기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거 대출 한도 이런 걸 살펴보았고요. 흑석동의 KB 시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617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대출 관련 정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